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재직 당시 행정처 자료를 별도로 저장해놓은 USB 메모리를 확보했습니다. 재판 거래와 관련된 걸로 보이는 문건들이 상당수 들어있는데 사법농단 수사의 판도라 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 특별수사단이 세부계획 문서가 통째로 들어있는 USB 메모리를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이번 주에 실무단 이상의 고위급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할 방침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로 인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해병대 마리논 헬기의 원조 모델로 꼽히는 슈퍼퓨마의 추락사고 조사 보고서를 JTBC 취재진이 분석했습니다. 기어박스 내부의 균열이 큰 참사로 이어졌다는 결론입니다. 군 조사위원회는 마리논 사고의 원인이 설계 결함일 가능성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노년층에서 뉴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보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JTBC 자체 설문조사에 답한 63%의 노인들이 거의 매일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본다고 답했는데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을 풀 단서가 될 수 있는 USB 메모리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무실 직원의 가방에 있던 걸 찾아냈는데 그동안 법원이 제출을 거부했던 문건들이 상당수 들어있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거래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검찰이 찾은 메모리엔 이런 의혹과 관련한 문건이 들어있었습니다. 특정 정치인들의 재판 상황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사법농단 의혹의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지 먼저 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를 확보한 곳은 임 전 차장의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직원의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이 USB엔 임 전 차장이 지난해 3월 퇴임할 때 법원행정처 PC에서 내려받은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외장 하드디스크를 갖다 버려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USB에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특히 대법원이 줄 수 없다고 했던 문건 상당수가 USB에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자료가 없다고 했던 임 전 차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것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행정처 PC의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면서 새로운 문건들을 발견했지만 법원은 문건 제출을 거부해왔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이 확보한 USB엔 행정처가 특정 정치인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함께 언론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의 재판 동향을 따로 관리한 문건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행정처가 특정 재판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검토를 한 것 자체가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당시 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정치권이나 언론사 관련 재판을 이용하려 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한편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언론을 상대로 작업을 벌인 정황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2015년 전 서울대 총장인 A씨가 조선일보에 상고법원을 찬성하는 기고문을 냈는데 JTBC 취재 결과 이 기고문을 행정처가 대신 써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종원 전 차장이 A씨에게 기고문을 전달했다는 건데 이런 혐의는 임 전 차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2015년 4월 조선일보엔 전 서울대 총장 A씨가 작성한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대법원 정상화를 위해선 상고법원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가 기고문을 대신 써서 A씨에게 전달해 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이 해당 기고문을 A씨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겁니다. 이는 앞서 법원이 자체 조사에서 확보한 행정처 문건 중 비슷한 시기 조선일보 기고문이란 제목으로 작성된 문건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정황은 임 전 차장의 압수수색 영장 혐의에도 포함됐습니다. A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당시 행정처에 부탁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임 전 차장이 보낸 글에서 조금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조선일보에 기고문을 보낸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직접 기고문을 보낸 건지 또 조선일보 측도 대필 정황을 알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청와대가 일부 공개한 기무사의 계엄령 세부 계획에는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포함됐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탄핵 정국 당시 촛불 집회를 막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특별수사단은 이런 문서들이 통째로 담긴 USB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관련된 고위급 인사들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는 늦은 밤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계엄령 세부 계획에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밤 11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외출하면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게 하려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화문과 여의도에 장갑차를 배치하는 계획과 함께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촛불 집회를 겨냥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헌정 질서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는 67쪽짜리 계엄 세부 계획이 통째로 담긴 USB는 군 특별수사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문서 작성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3월 현 기무사령관에 보고했는데 기무사 내에서도 극도로 비밀리에 관리됐습니다. 2급 비밀문서로 지정됐지만 정식 공문서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문서 번호나 결제란도 없었다는 겁니다. 기무사 내 중요 보직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모르고 ETF만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른 인원들은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거로는 네.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기무사가 공식 계엄 관련 부서가 아닌 만큼 비밀문서 작성 지시자를 자처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당시 청와대 윗선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특수단은 내일부터 계엄령 문건 TF의 실무단 이상 고위급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섭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오늘도 참 더웠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관측 이래 5번째로 높은 38도로 기록했습니다. 계속 덥다 보니 지난주에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에 간 사람이 500명도 넘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남성이 들것에 누워 두통을 호소합니다. 시원한 물을 마시며 열을 식힙니다. 47살 문모 씨가 산행을 하다 열탈진으로 쓰러진 겁니다. 지난주 내내 문 씨처럼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모두 556명. 지난해 같은 기간 294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를 통틀어서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400여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열탈진은 바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 금방 회복될 수 있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적절한 처치나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열사병이나 일사병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바깥 날씨 때문에 열이 오른다면 해열제를 먹이기보단 빨리 진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오늘 낮 서울의 기온은 역대 5번째로 높은 38도까지 올랐습니다. 다른 지역 역시 높은 습도까지 겹쳐 체감온도가 40도를 웃돌았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처럼 폭염 피해가 급증하자 행안부는 폭염을 태풍이나 홍수와 마찬가지로 자연재난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해로 지정되면 폭염 피해에 따른 보상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폭염에 사람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전남에선 양식하던 돌돔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폐사한 가축도 11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전남 한평군의 한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돌돔떼가 배를 드러낸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일부는 부패에 강한 악취까지 풍깁니다. 10일 전부터 바다 수온이 치솟아 30도를 넘나들자 돌돔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출하를 앞둔 돌돔의 3분의 1인 7만여 마리가 떼죽음했습니다. 지금 매일 온도가 올라요. 그러면 다음 주 중에는 다 끝날 것 같아, 다 죽을 것 같아요. 수산당국은 고수온으로 폐사했는지 정확히 밝히기 위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축산농가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해 이미 110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피해 규모가 20% 넘게 는 겁니다. 대형 환풍기와 안개 분무를 동원하고 축사벽에 차가운 지하수가 흐르는 쿨링 패드도 설치해보지만 내부 온도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열사가 좀 심하고 폭염 경보 같은 게 많이 발령되고 힘이 키우기에 좀 힘드니까 좀 이렇게 입출을 좀 미루고 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어 폐사 피해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무더위에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 부근에선 도로가 10cm 부풀어 올라 7m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10여 대의 타이어와 하부가 파손됐습니다. 도로공사는 편도 1, 2차로를 통제하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폭염으로 도로가 뜨거워져 부풀어 오른 걸로 보인다며 오늘 중에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서철이 찾아왔습니다. 여행 성수기죠. 여행객들이 몰리는데 아시아나항공의 기체 결함 문제는 심상치 않습니다. 이 기체 결함으로 일주일 새 벌써 7번 출발이 늦거나 회항했습니다. 오늘도 정비 때문에 항공기 2편이 늦어졌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2편이 기체 결함으로 지연됐습니다. 대만과 중국 상하이 노선입니다. 공기압과 유압 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일요일부터 발생한 기체 결함을 포함하면 모두 7번에 달합니다. 엔진 결함과 유압 계통 고장은 물론 이륙한 뒤에도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황급히 회항하는 등 전방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새로 도입한 A350과 A380 항공기에서 집중적으로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는 들여온 지 1년도 안 된 비행기도 있습니다. 한 항공사에서 일주일 새 5번이나 기체 결함이 발생하는 건 항공업계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이처럼 기체 결함과 잦은 고장 탓에 아시아나 국제선 지연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 3.1%에 불과했던 지연율은 지난해 8.4%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기 운항 횟수가 많아지는 만큼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대란 사태에 구체적인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운임의 최대 2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식사를 못한 승객들에게는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준다는 내용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해수욕장마다 몰카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몰카 찍은 거 아니냐, 그런 적 없다,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쓰레기는 올해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어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변에서 한 남성이 경찰들에 항의합니다. 불법 촬영이 의심돼 현장에서 적발된 겁니다. 선생님께서 만약에 저희한테 임의 제출을 안 하시면 저희가 강제 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친구랑 필생을 찍었어요. 도덕으로 안 찍었어요. 좁은 해변가로 인파가 몰리면서 판단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은 반복됩니다. 물놀이가 한창 때인 낮에는 불법 촬영과 절도가 주로 일어납니다. 지난 8일에는 인도에서 온 외국인이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6차례 촬영했다 적발됐습니다. 그 카메라 안경을 들어오니까 그걸 약간 돌려가지고 여성의 몸을 갖다 찍은 거예요. 자정이 다 된 시간에도 광안리 수변공원은 술과 음식 그리고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이들이 빠져나간 후에는 어떨까요? 새벽 4시 전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펼쳐진 돗자리에 종이컵, 젓가락, 페트병 등이 나뒹굴고 먹던 회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음식 냄새까지 섞여 악취도 납니다.
이 자루. 네. 지금 하나, 둘, 세 개째 모으고 있죠. 이게 한 150개 정도 나와요. 그 정도면 한 9톤 정도 나와요. 한쪽에서는 치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지릅니다. 쓰레기 치우고 가라 하면은 덤벼들지. 당연히 놓고 가도 되는 것처럼 하고. 출입금지선을 넘어다니고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우기도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피서지 어지러운 모습은 올해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예, 지금 제 뒤로 이제 보시는 게 2년 전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슈퍼푸마라는 헬기의 사고 장면입니다. 포항 해병대 마리논 헬기의 사고 모습과 거의 비슷한데 실제 이 헬기의 원조 모델이기도 합니다. JTBC가 슈퍼푸마 사고의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두 헬기는 외형뿐 아니라 사고가 난 모습까지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홍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르웨이 사고조사위원회가 이달 초에 공개한 슈퍼퓨마 헬기 사고 조사 보고서입니다. 조사위원회는 회전 날개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박스에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어박스 중심에 있는 2단 유성 기어에서 균열이 생겼는데 이게 점차 커져서 톱니가 갈라지고 결국 회전 날개를 이어주던 기어 윗부분이 끊어져 사고가 났다고 조사위는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위는 또 2009년 스코틀랜드 헬기 사고도 기어박스 안에 2단 유성 기어에서 생긴 균열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헬기 모두 40년 전 개발된 슈퍼퓨마 계열입니다. 수리온과 수리온을 개량한 마리논도 슈퍼퓨마의 군용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됐습니다. 우리군 조사위원회는 설계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마리논이 평소 진동 문제가 심해서 사고 직전까지 정비를 받았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균열과 진동의 상관관계도 분석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마리논은 날개 하나가 먼저 끊어진 뒤 나머지 날개가 떨어졌고 또 날개가 접히도록 개조됐기 때문에 기어박스 문제로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예, 이 마리논은 민간 모델인 수리온을 군용으로 개조한 헬기입니다. 추락 원인은 더 밝혀져야겠지만 민간에 보급된 수리온에도 그래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제작업체인 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기자, 그러니까 마리논의 원래 모델 수리온 헬기를 지금 민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수리온을 바탕으로 여러 용도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분야의 도입을 계획하고도 있었습니다. 수리온을 경찰용으로 개조한 게 참술입니다. 외부에 탐조 등 적외선 카메라 등을 달았습니다. 내부엔 기상 레이더 등을 탑재했습니다. 구조 헬기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난 구조와 응급 환자 이송에 적합하도록 개조했습니다. 산소 공급 장치 같은 무겁고 큰 의료 장비들을 내부에 설치했습니다. 산림청에 인도한 산림 헬기는 2,000리터짜리 물탱크를 달았습니다. 내부에는 산악 비행에 필요한 전자장치와 경보장치도 탑재했습니다. 모두 미묘한 구조 변경과 개조 작업을 거쳤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꼭 밝혀야 할 게 이 수리온 자체에 결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를 군용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는 본 모델인 수리온 헬기 그 자체도 안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 감사원의 수리온 안전 검사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사고가 없을 거라는 확신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평가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 진동이 발생이 어느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 가느냐 하면 조종석적 캐노피, 그 방풍창에 완벽하게 깨져버립니다. 전방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까지. 그런데 이런 수리온이 다시 구조 변경과 개조 과정을 거쳤습니다. 무게와 균형이 달라졌고 공기 저항 등 외력에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가뜩이나 불안정한데 불안정성이 더 커졌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리온 자체의 문제 가능성 그리고 또 개조 과정에서의 문제 가능성
둘 다 제기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군요. 자, 그런데 민간에서는 지금 수리온의 사용을 점점 늘려갈 계획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불안감은 계속될 것 같고 앞으로 수리온 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수리온 헬기가 군에 배치가 된 게 2012년 말입니다. 하지만 소방 같은 민간 헬기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 지난 4월부터였습니다. 그동안은 민간용으로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국토부 가망 인증이란 걸 못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야 특별 가망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용 헬기는 산림청 1대, 소방 1대, 경찰청 8대 등 12대가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입 초반인 건데 사고 이후에 모두 일단 운항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가망 인증이라는 게 설계, 제작, 운항 등의 항공기 모든 요소가 아니라 운항 능력에 대한 안정성만 인정한 겁니다. 수리온은 설계 단계부터 안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리온의 파생 헬기 운명도 가늠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창규 기자였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뒤늦게 수용하기로 했고 또 피해자 측 시민단체인 반올림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기흥공장 노동자 황유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1년 만인데 삼성이 이렇게 해결에 오래 시간을 끈 책임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분쟁은 2007년 공장 노동자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숨지며 시작됐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갈등이 곧 해결될 조짐을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피해자 측 시민단체인 반올림이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앞서 지난 18일 위원회는 양측의 2차 조정을 위한 공개 제안서를 각각 보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회의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일지 정했지만 이번엔 중재안을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일종의 강제 조정 방식입니다. 삼성은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위원회 측에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천일 넘게 농성을 이어온 반올림 측도 동의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어제 자정까지가 마감 시한이었고요. 제안서 내용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제출을 한 거죠. 삼성의 뒤늦은 입장 전환을 놓고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상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반올림 측은 모레 삼성전자와 중재 방식에 대한 합의에 서명이 이루어진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예, 앞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파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이 됐었죠. 이 경찰 간부는 재직 당시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 사유는 건전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표창을 추천한 경찰청 정보국장은 해양경찰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삼성 노조 파괴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간부 출신 김모 씨는 2015년 12월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직인이 찍힌 공적 조서에는 장기 악성분규 사업장 사퇴 해소를 위해 갈등 조정 등 업무와 건전 노사관계 구축에 이바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신을 건의한 정보국장은 현 정부에서 해양경찰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알고 표창을 추천했어도 그리고 또 모르고 추천했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표창 수여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경찰 윗선 어디까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관련 정보를 모아 삼성에 넘기고 그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도 포착된 상태입니다. 김 씨는 앞서 2013년에도 전공로 대응 업무로 표창을 받는 등 30년 동안 노동 분야 경찰 정보관으로 일해오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달 말 퇴직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폭염 속에도 어제 대한문 앞에선 수천 명이 태극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무엇이 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을까요? 언론을 못 믿고 유튜브로 세상을 접하는 앵그리 실버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박배현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저녁 강변북로를 달리는 택시 안입니다. 택시기사가 라디오 대신 유튜브를 틀어놨습니다. 알다시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촛불혁명 뭡니까? 문재인 등 종북 좌파 세력들이 일으켰던 최저전복입니다. 최저전복.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거침없이 쏟아내지만 신뢰는 남다릅니다. 방송 이름이 뭔가요, 근데? 방송이라고 말 그대로 사는 거죠. 근데 거짓말은 안 해, 이 사람. 거짓말하면 잡혀가거든요. 서울 마포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대부분 70대 이상인 회원들 사이에 최근 대한항공 오너의 갑질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공격당하는 진짜 이유를 보니 종북 세력이 미군 항공기를 정비해오던 대한항공을 중국에 팔아넘기기 위해 계획됐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돈줄에 기생해 사는 종북 좌파들 조심해라. 아마 대한항공 이대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거는 숨겨요. 왜냐면 이런 걸 팔아먹어야 되잖아, 자기네들이 지금. 이들은 카카오톡으로 이런 가짜 뉴스를 공유합니다. 재향군인의 회원인 63살 김모 씨가 활동하는 한 단체 카톡방입니다. 김 씨의 하루는 새벽 6시 카톡 알림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대선 당시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입니다. 아침 7시 반에는 기무사 개혁이 북한의 음모라는 등 오전에만 카톡을 통해 가짜 뉴스가 16개가 날아옵니다. 10대건씩 그럼 계속 알람이 이렇게 오는 건가요? 이게 무음으로 해놓죠. 무음으로 해서 너무 많이 오니까. 예. 북한이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 탓으로 여론을 선동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부터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는 게시물 등 오후에도 가짜 뉴스는 쉴 새 없이 날아옵니다. 김 씨 자신은 물론 주변에도 신문이나 방송으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나이 든 사람들 얘기하면 야 나는 요즘 뭐 뉴스 아예 안 봐? 그럼 뭐 보냐 그러면은 뭐. 취재진은 이 단톡방을 직접 만든 64살 박모 씨를 만나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계기였습니다.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듣고 싶은 얘기를 공유하며 단톡방 인기가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은 성향의 그 글이 올라오면은 더 믿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에서 생긴 결속력은 오프라인에도 이어집니다. 토요일이었던 지난달 30일 서울역 광장. 참석자 대부분 60대 이상인 이른바 태극기 집회입니다. 취재진이 다가서자 곧바로 욕설이 터져나옵니다.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고 경찰관이 취재진을 피신시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옛 서울역 고가도로입니다. 집회 현장에선 시위대의 반발로 촬영이 쉽지 않아 이곳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300명 가까운 참석자가 모여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뉴스의 사실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잘못한 게 이런 것도 진짜 그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그냥 왜곡 보도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JTBC 박병현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유튜브로 얼마나 뉴스를 접할까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명 중 3명 이상이 유튜브로 매일 뉴스를 접한다고 했고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뉴스를 믿는다는 사람도 믿지 않는다는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이온지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수업을 듣는 회원들에게 유튜브에서 퍼지고 있는 대선 개표 조작설을 물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무효다, 개표가 조작됐다라고 듣거나 보신 분 혹시 한 번만 더 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어디서 들으셨어요, 어머니? 유튜브에서? 네, 유튜브에서 지금 보셨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통일하겠다고 하신 걸 봤어요. 절대 조작된 거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라는 걸 들으신 분? 뉴스에서 나온 거 봤어요. 광주 5.18 때 북한군이 광주로 내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거나 뭐 이렇게 전해 들으신 분? 많이 들었지. 그야 참겠죠. 취재진은 서울 마포노인 종합복지관과 압구정 복지센터 회원 7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얼마나 자주 접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6%가 매일, 27%가
2, 3일에 한 번은 본다고 답했습니다. 얼마나 신뢰하냐는 질문에는 신뢰한다 19%, 믿지 못한다 17%로 신뢰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 나와서 그 유튜브에 와서 떠드는 거 보니까 글쎄 저런 사람들이 저 말할 정도면.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뉴스 역시 신뢰한다가 신뢰하지 않는다보다 많았습니다. 그전엔 방송신문을 열심히 봤거든요. 방송신문을 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은 결국 다른 세대와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아예 정치 얘기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 정치하고는 저 꼰대로 생각하고서 하는데 어떻게 해. 그렇잖아? 전문가들은 언론에 대한 노인들의 불신이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달라진 사회의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가족 구조가 변하고 독거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본인들의 정서에 맞는 뉴스를 찾으려고 하는. 검증되지 않은 뉴스들이 무차별로 퍼지면서 세대 간의 단절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공정무역, 인간다운 환경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고 만든 제품을 쓰자, 그런 개념이죠. 착한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공정무역도 우리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결혼한 김가비 씨는 아주 특별한 반지를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나 혹은 아동 착취 등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왔다면 축복할 수 있는 날이 아닐 거라는. 스리랑카 광부들이 인간다운 환경에서 제대로 임금을 받으면서 캐낸 사파이어를 골랐다는 겁니다. 김 씨는 평소에도 공정무역 제품을 씁니다. 예전보다 종류도 다양하고 품질이나 가격도 일반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서입니다. 절반 정도 되시는 그 고객분들이 저희가 이제 공정무역 브랜드다라는 걸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유기농 바나나 종류를 많이 찾고 있고요. 커피라든지 차도 많아서 요새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한국 공정무역 시장은 다른 나라의 3배가 넘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쇼핑몰 매장이 중심입니다. Demand from the companies that they carry fair trade products. So if you go to a supermarket, you don't see fair trade products. Demand from the company that have fair trade products. JTBC 전다빈입니다. 방사능 파문을 일으킨 라돈 침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 말 충남 천안의 대진 침대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최근엔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대진 침대가 허위나 과장 광고를 했는지 또 사건을 축소하려 했는지 본격 조사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때 본인 동의가 없어도 지역 보건소에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할 수 없어서 지역사회와 연계 관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오후 10호 태풍 암필이 중국 대륙에 상륙한 뒤 상하이와 저장 등 동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상하이 시정부는 주민 19만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고 푸둥과 훔차오 두 공항에서만 항공기 520편이 결항되거나 취소됐습니다. 고도가 높고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에서 주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1급의 사냥이 서울에서 발견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서울 중랑구의 용마포포공원 인근 산지에서 천연기념물 217호이기도 한 사냥을 발견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지연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아수라의 역주행입니다. 아수라, 개봉했었던 영화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2016년 아수라는 2016년 개봉한 영화입니다. 각종 범죄를 저지른 시장과 이 시장의 자금줄인 건설사를 위정한 이 조폭 조직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예. 이 개봉 당시만 해도 관객 수 260만 명에 그쳤지만 뒤늦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실화를 다룬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면서 댓글과 함께 높은 평점을 받으면서 재조명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예, 지금 저 평점은 최근에 달린 평점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이런 평점과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명 지사의 의혹을 이처럼 규명해달라며 이재명 지사 관련 청원만 현재 200개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자 이 청원을 한 곳으로 모아달라 이런 청원의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아수라라는 영화가 어떤 가상의 지자체 시장과 조폭과의 관계를 그린 그런 영화인데 이재명 지사와 함께 얽혀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이재명 지사가 받고 있는 의혹이 뭐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가 성남의 조직폭력단체인 국제마피아파와 연루됐다는 의혹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시장이 2007년 인권 변호사 시절에 보시는 것처럼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을 변론했고 이후 성남시장이 된 후 이들 조직에 혜택을 줬다는 겁니다. 이 혜택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조폭 대표가 있는 기업에게 성남시가 우수 중소기업상을 준 바 있고요. 예. 또 조직원이 간부로 있던 또 다른 단체는 성남시와 수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 같은 게 특혜라는 겁니다. 예. 만약 사실이라면 그동안 이 지사가 받았던 이 사생활 관련 의혹과 달리 이 시정에 관련 의혹인 만큼 차원이 다른 의혹이 되는 셈입니다. 예, 이런 내용을 한 시사 프로그램이 다루면서 이렇게 더 불거진 것 같은데 이재명 시장 측에서 입장을 내놨겠죠? 네, 한마디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지사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에 앞서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처럼 해명을 했는데요. 예. 해명의 핵심은 사실이 아니고 이재명 조폭몰이라는 겁니다. 예. 일단 조폭 조직원을 변론한 건 맞지만 가족이 찾아와서 이 조폭이 아닌데 억울하게 구속됐다며 무죄 변론을 요청해서 수임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또 우수 중소기업 선정은 독립적으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결정한 거고 마지막으로 이 조폭 관련 성남시와 수의 계약을 체결한 건 절차에 맞게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옥탑방 정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 이야기인데 박 시장 이제 오늘부터 옥탑방에서 한 달간 살아간다. 지난번에 우리가 전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저녁 6시에 입주했습니다. 박 시장은 앞으로 한 달간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구평남직탄 옥탑방에서 출퇴근하면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주 비하인드에서 이를 소개하면서 민생 체험 정치의 양면성을 저희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진정성을 인정받기도 하지만 쇼 아니냐 이런 지적과 함께 비판을 받은 사례도 저희가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예. 박 시장의 경우는 어떨지 실제 주민들의 생각을 물어봤는데 기대와 우려의 시각 모두 팽팽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직접 와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좋죠, 우리야. 가까이 가서라도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살아보고 사시면 시장님하고 사진도 한번 찍고 싶고.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이 지역은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이어서 동상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 지역을 알고 싶으면 동상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판단을 해도 되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시작이 된 건지 안지현 기자가 직접 다녀와 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필 삼양동을 선택했다는 것 앞서도 알려져 있지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서도 좀 가장 열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앞서 서울시는 삼양동이 이 서울시장의 힘이 가장 필요한 곳, 또 시민의 삶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는데요. 예. 실제 그런지도 한번 따져봤습니다. 직접 보시죠. 박원순 시장이 오늘부터 한 달간 살게 된 옥탑방 밖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처럼 언덕 중간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골목이 굉장히 좁아서 차량이 겨우 들어올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박 시장의 옥탑방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옥탑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삼양동 단지는 열악한 모습도 보일 수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박 시장이 살고 있는 옥탑방, 이 신설역과는 200m도 채 안 될 정도로 역세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 또 박 시장은 옥탑방에 따로 에어컨을 설치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이 삼양동 주민들에게 얼마나 시원한 바람을 가져다 줄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가 직접 현장도 나가봤군요. 앞으로도 뭐 이런 시도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박 시장의 시도는 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밤인데 여전히 덥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까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폭염경보가 이어집니다. 낮 기온이 서울 35도, 대구 37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됩니다.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